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분야에서 메타의 움직임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뭐 초지능 연구팀을 만들기로 선언했다 이런 발표가 들리는가 하면 또 스타트업을 정말 천문학적인 돈 몇십조 원에 인수한다 뭐 투자한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네. 그 이후로도 엄청난 돈을 주면서 인재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쯤에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 가지고 초지능 개발팀을 만든다, 연구팀을 만든다, 한 50명 정도를 아예 그 주커버거 옆에다가 이제 같이 연구를 하려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손수 주커버거 뽑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스케일 AI라고 하는 회사 알렉산더 왕이라는 CEO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회사에 우리도 한 20조 정도를 투자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는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뽑은 인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예를 들면 이제 최근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25일에 이 자오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초지능 연구소의 수석 과학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의 챗GPT 초기부터 연구에 실무를 다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GPT-4 또 오픈 AI의 첫 번째 추론 모델인 O1 개발에서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챗GPT 원본 연구 논문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오픈 AI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 와서 이 사람이 이번에 초지능 연구소의 수석 과학자가 된다고 하고요. 네. 그 외에 또 지난주에도 이슈가 됐던 게 오픈 AI의 우리나라 분 중에 유일하게 한 분이 이제 연구 고위직에 계신데 정영원 씨라고 이분도 이제 O1 딥 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지금 그 메타로 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네. 그 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구글의 이 제미나이가 엄청난 또 소식을 하나 냈었어요. 뭐냐면 올림피아드 금메달을 이제 뭐 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학 추론 모델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네. 그 모델을 만든 핵심 연구원 3명도 메타에 22일에 갔고요. 야.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쭉 보니까 애플에서는 또 애플 전체 그 애플 인텔리전스에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총괄하는 주력 개발팀 한 100명 정도의 팀이 있는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 팀이라는 팀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팀의 리더가 이번에 루밍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메타로 이직을 7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만 보더라도 거의 뭐 그냥 오픈 AI 핵심 인재, 애플 핵심 인재, 구글 핵심 인재 지금 다 그 메타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은 이제 2주 전쯤에 이렇게 해서 한 50명 정도의 팀을 만든다고 했을 때 44명 정도의 리스트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출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의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른바 풀스택가는 정말 AI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거나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정말 초지능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초천재라고 좀 할까요? 네, 그런 분들로만 이제 거의 다 모았고요. 44명의 리스트 중에 절반에 달하는 21명은 또 중국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어떤 중국의 브레인들이 정말 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대부분이 미국 상위권 대학 박사 출신이거나 글로벌 빅테크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재들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모이고 있고 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인당 연봉으로 한 우리 돈으로 1,000억 정도 잠시만요. 인당 연봉이 1,000억이요? 네. 네, 그러니까 1,400억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네요. 야. 달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패키지로 4년 동안에 뭐 한 4천억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야. 상황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애플의 팀을 총괄하는 사람도 한 3천억 정도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AI 전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놀랍습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 다 모아 놓으려면 이 사람들에게 도구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엄청나게 건립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느냐. 메타에서 5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하이페리온을 구축 중이다라고 하는 게 지난 15일에 또 스레드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에 가동되는 1기가와트 규모의 AI 슈퍼 클러스터 프로메테우스도 건설 중이고 이거는 이제 내년에 기동할 것이다라고 이제 7월 14일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1기가와트, 5기가와트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 울산에 정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7조 원을 투입해서 2027년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41메가와트입니다. 네. 그게 7조 원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메타에서는 1기가와트급을 당장 내년부터 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엔 5기가와트급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그 말씀드렸던 이 전체, 그러니까 이 울산에 짓는 게 최대 목표가 1기가와트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1기가와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축구장 한 200개 규모의 데이터 센터예요. 그럼 우리 울산도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목표를 삼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41메가와트까지가 2027년, 예. 2029년 2월까지가 103메가와트급이고 장기적으로 이제 1기가와트급에 1000기가, 예. 1000메가니까 그 정도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나 크냐. 현재 지금 네이버가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각 세종이 270메가와트고 축구장 41개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1기가와트급이면 이제 1000메가와트급이니까 그것보다는 4배, 5배.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데 그거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곱하기 5가 되는 5기가와트급까지 향후에 만들겠다. 거의 뭐 돈을 수백조 이상 쓰고 있다. 뭐 이렇게도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계적인 슈퍼 천재들도 모으고 있고 네. 데이터 센터도 여타 어떤 국가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시설 투자를 이미 적극적으로 빠르게 감행하고 있고 도대체 저커버거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건가요? 이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이번에 15일에 디인포메이션이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매체가 있는데 거기랑 실제 마크 주커버가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의 내용들을 보면 좀 포인트를 알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왜 지금 왜 투자를 하느냐라고 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주커버그가 올해 AI를 좀 살펴봤더니 모델이 자기 개발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니까 모델을 통해 자기 개발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AI가 스스로 뭔가를 개선하거나 스스로 뭔가를 변화하는 포인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는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동작하잖아요. 예를 들면 추천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미 AI가 다른 AI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포인트들을 자기들이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똑똑해지면서 스스로 뭔가 마치 강화학습하듯이 AI가 AI를 스스로 개선하고 고치는 포인트들이 보이니까 이게 이른바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메타에서 얘기하는 초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좀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 그럼 이 타이밍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엄청난 연구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면 저커버거는 쉽게 말해 초지능에 대한 서막을 엿봤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그럼 과연 초지능을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는 초지능이 막 인간을 넘어서는 엄청난 거대한 존재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그 주커버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한 게 자기네들은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니면 오픈 AI의 방향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나 구글이 이 AI를 가지고 뭘 만드느냐라고 하면 약간 업무 쪽이나 최적화, 뭐 마치 인류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마크 주커버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이 생산성의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것일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둘 다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든 연구는 업무에 되게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타라고 하는 회사가 계속 해온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개인의 삶을 바꾸거나 엔터테인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초지능은 그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업무를 개선하거나 사회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반자 같은 AI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초지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개인의 삶을 도와주는 실용적 초지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우리가 또 안 얻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뭘 얘기했느냐 지금 메타에서 상당히 밀고 있는 게 이 안경 쪽이잖아요. 안경 쪽. 기억합니다. 그래서 레이벤이라는 AI 안경이 있는데 이 AI 안경이 그냥 내가 지나가면 모든 맥락을 나에게 편하게 얘기해주는 쪽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제가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교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바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AI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 머릿속에 5-6가지 정도의 막 대화 주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를 꺼내면 AI가 지금까지 저랑 대화했던 맥락을 갖고 그거 2주 전에 얘기했던 이거랑 맞닿아 있으니까 저랑 논의를 해보시죠. 라고 하는 정도의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SNS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아니면은 뭔가 연구를 하든 혼자서 AI랑 대화를 하든 그 모든 것들에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마치 내 옆에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 같은 이러한 초지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 비유했느냐? 예. 실제로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좋으셔서 안경을 끼시잖아요. 네. 저는 약간 멋으로 끼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제 라섹을 했죠. 예. 근데 이런 거죠. 지금은 만약에 안경을 원래 그러니까 안경을 안 끼면 눈이 흐릿흐릿한 사람들은 안경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되게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향후에는 AI 안경을 안 끼면 마치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 안경을 끼고 있고 내가 원래 안경을 안 끼면 안 보이는데 네. 오늘 실수로 두고 왔을 때 예. 불편한 것처럼 인지적 아.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수준으로 이제 AI 안경이 그렇게 될 거다. 이야. 그러니까 좀 더 비유를 하면 스마트폰 하루만 두고 나오면 우리가 불안한 것처럼 예. 모든 사람이 AI 안경 만약에 빼고 오면 인지적으로 부족할 정도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메타 안경만 있으면 네.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세상도 떠올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메타가 항상 원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메타가 스마트폰 플랫폼 안에 있으니까 예. 애플이나 구글한테 수수료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30%.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메타의 안경 기반으로 움직이면 스마트폰 애플과 구글한테 OS에서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항상 그래서 메타가 이 글래스에 집중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랬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이건 네. 아마 페이스북 초창기에 투자했던 금액과도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투자해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결국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투자의 한계 상황은 없나요?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카펙스라고 하잖아요. 자본적 지출. 예. 그럼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는 게 엄청난 돈이 들고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수십조 원에 투자를 하는데 이거 투자의 한계가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기술 트렌드를 지켜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본적 지출은 일상적인 그전의 서비스랑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강화학습을 하기 때문에 예. 데이터, 그러니까 자본을 넣으면 그게 더 나은 서비스로 전환이 된다. 무슨 말이냐? 돈을 더 예. 넣고 데이터 센터를 무조건 많이 만들면 예. 그럼 AI가 똑똑해지니까 아. 결국 돈 넣은 게 나중에는 수익으로 오더라. 아, 예.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자본이 부족하지 않게 밀어넣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러면서 약간 이제 본인들의 자랑을 한 거죠. 오픈 AI 스타트업이잖아. 근데 그들은 지금 돈 버는 거 없잖아. 근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지금 전 세계에서 광고비를 얼마나 많이 벌어? 그거 그냥 다 자본적 지출을 해도 그래도 결국 그게 더 똑똑해져서 우리에게 돈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은 자본 싸움이고 자본에서 우리는 우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돈을 넣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사옥 새로 올리면 네. 그 사옥에 예를 들어서 공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쵸. 그러면 이용을 못 하는 건데 데이터 센터는 이걸 더 구축하고 더 많이 투자를 하면 그게 바로 AI 성능 개선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쵸. 이건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돈의 한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이미 우리는 서비스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면 나중에 또 돈으로 돌아올 거니까 일단은 무조건 투자한다라는 게 이제 메타의 방향이죠. 그럼 데이터 센터는 이해를 했지만 네. 그래도 인건비로 연봉 1,000억 이상씩 주는 건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것도 정당하고 오히려 싸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연봉 1,000억이 싸다고요? 네. 왜냐하면 되게 큰 포인트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예. 이제 메타의 주커버가 얘기한 게 이 일의 본질적인 원리가 대규모 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뭐냐 아까도 제가 전체적으로 뭐 초천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전체 시스템을 머리에 담고 있는 소수의 인재들이 더 비용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데이터 센터를 어쨌든 써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뭔가 200명이 한 예를 들면 한 2만 명이서 예. 데이터 센터를 나눠서 연구하는 거랑 예. 50명한테 예. 지금에 있는 데이터 센터 전체 리소스를 몰아줘서 어. 해봐라고 했을 때 과연 뭐가 더 효율이 좋을까?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 모든 지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시도하면 예전에는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인력이 많이 필요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I가 알아서 뭔가를 하니까 로드맵을 그리고 연구할 수 있는
초천재 50명이 오히려 그거를 활용하게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오히려 데이터 센터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네. 근데 인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런 걸 그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몇백 명도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몸값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럼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만약에 이 운용을 리소스를 하게 하면 지금 정도의 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오히려 저는 반대로 AI 산업 이거 한국에 적합하다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너무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네. 그리고 외국 인재도 1,000억 플러스 1,100억 정도 더 줘서 한국에서 와서 일하라고 네.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의 AI 인재 상황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 안타깝게 우리나라는요 인재가 유출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 예, 실제로 인구 1만 명당의 AI 인재 순 유출입을 계산하는 통계들이 있었는데 예. 그게 우리나라는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에 35위입니다. 최하위권이네요. 네, 그러니까 잘 키워놓고 예. 그나마 박사급 만들어놓고 다 해외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예. 성과는 성과는 국내에서 내고 결실은 해외에서 낸다 이런 구조적 모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인재들부터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인재들은 왜 나가는 겁니까? 아마 이분들 대부분 국립대학에서 공부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 혈세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인데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예. 그 근본 보고 배경에 대한 얘기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연공서열 중심의 보상 시스템,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구조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과보다는 연차. 연차. 창의적인 것보다는 정형화된 지표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R&D에 거의 실패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실패를 하지 않는 연구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예.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이게 실패하더라도 실패에 관용을 해주거나 아니면 성공을 하더라도 명확한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모든가 성공을 하게 하려면 쉽게 말하면은 숫자에서 지표적인 것들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면 데이터의 질보다는 데이터를 100기가 모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연구를 하려는 사람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메타에서는 네 맘대로 연구할 수 있게 데이터 센터도 밀어주고 초천재들이 모여서 한번 해봐.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시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냥 금액을 많이 주지 똑똑한 천재가 나온다고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싸이월드 만드는 사람이 호봉제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알렉산더 왕 얘기했지만 알렉산더 왕이 수십조잖아요. 예. 그런데 28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가 산업계의 흡수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좀 꼽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분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분들이 나와서 뭔가 연구를 하거나 제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생각보다 또 산업계에서 뭐 지금 메타처럼 보면 메타의 초지능 연구소는 당장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연구 성과가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런 뭔가 연구를 마음껏 해서 나중에 성과로 이어지더라도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1, 2년 안에 뭔가 만들어서 그게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막 이런 비즈니스 유닛들만 있으니까 만약에 5년이나 10년 성과 안 나도 되니까 열심히 연구해봐 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산업계에서 품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인재들에게 아까처럼 뭐 이제 원래 해야 되는 연구 외에도 자꾸 다른 것들을 요구하더라. 뭐 제일 네. 대표적으로 아마 교수님도 공감하실 텐데 연구자들이 항상 행정 처리하느라 풀 붙이고 있다. 야, 그게 미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초천재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참 힘이 빠지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은 사실 네. 한국계 초천재라고 불리울 수 있는 AI 전문가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얘기도 많이 나눠보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고 또 그분들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제일 먼저 개선해 주세요라고 듣게 되신 거 뭐 없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실제로 연구자분들한테 많이 들어봤는데 예. 첫 번째 이거 저도 되게 공감하는데
과제 심사위원들이 AI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게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제 심사위원들 저도 이제 과제 심사를 요청 오지만 그분들이 연구의 비용이나 중요도랑 상관없이 그냥 시급 얼마 그거 되게 짜게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연구자들이 심사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고쳐야 된다. 그리고 원로급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시는 일부가 있어서 제가 가장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던 게 과제 선정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예. 그걸 갖고 어떤 분이 사람이 하면 다 되는 건데 젊은 사람이 게을러서 기계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탈락이 된 적이 있대요. 대박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진들이 정보 공유 마인드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서로가 모아서 공유하기도 바쁜데 자기들 거 갖고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 세 번째, 연구비를 정부만 바라보니까 예. R&D 비용이 줄었다가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있어서 또 새로운 연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본인의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과제 따야 된다고 이러다 보니 결국에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그림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좀 제대로 개선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다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작은 거부터라도 조금씩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